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우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치기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이 메모해 놓은 걸 밖에 놓고 왔대요. 갖다 주세요. 그거 시험 없으면 못 망쳤네. 알아봐요. 시험 망쳤어. 아니 미국 대선 토론도 뭐 메모 컨닝페이퍼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뭐 할 수는 있겠으나 늘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우리 김용남 의장님은 용남불패, 용방불패, 용남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그런 별명 있으세요? 아니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용방불패. 잘 되세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체 제작은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떠서 이렇게 올리는 것만 지금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삼색 정치 토크를 격주로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는 엄청 잘 된대요. 잘 되죠. 저도 과거에 수입이 크대요, 수입이. 한번 했었는데 저도 어디 그 프로 이제 나갔어요? 방송사 끼고 했었는데 저는 영우 본색이라고 그래서 그 영웅이라고 그러지 왜? 아니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 이름이 김영우니까 그냥 영우 본색으로 이렇게 각색한 거죠. 그래가지고 찍을 때마다 그냥 100만 조회수 넘고 막 그랬어요. 돈이 됐겠네 그러면? 근데 제가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그냥 거의 좋은 일하고 자원봉사. 출연료는 받으셨겠죠. 그 출연료만 그냥 조금 받았죠. 근데 그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한계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1인 미디어 시대라 아무튼 유튜브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메모가 오고 나니까 훨씬 편안한 표정이. 네, 아무래도 무기가 있으니까. 네. 네. 임영웅 씨 잘 아세요? 이명웅? 네. 요즘 대세인데. 이명웅이 제 후배죠.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포천 지역 후배. 포천.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무슨 노인의 날 이런 때 보면은 이명웅 그 친구가 왔어요. 뜨기 전에. 네, 뜨기 전이죠. 그래가지고 자네 이름은 영웅이네. 나는 김영우인데 그러니까. 쓸렁하다.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주 성격이 좋아요. 인간성이. 그렇다대요. 예, 그래서 형들을 다 좋게 하시더만요. 예, 저는 진정한 스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좀 어렵게 컸죠? 예, 그 어머니가 이제 미장원 하시고 그 소우르비라는 데서 그리고 또 할머니 그 할머니하고 이제 외할머니 있죠. 그 컸는데 아주 평이 좋아요. 예, 포천에 이명웅 거리도 아마 있을 거요. 그래요? 예, 예. 김영호보다 유명해요? 저보다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유명했죠. 그때 10년 전에. 한때 인지도에서 앞설 때도 계셨군요. 그럼요. 뭐 다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잘 되고 좋은 일 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어머니하고는 그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포천에서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왜 불출마하냐 뭐 이런 메시지도 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은 집에 큰일도 좀 치르시고 네네. 미국도 다녀오셨어요?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첫 출장을 갔는데요. 네. 원래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출장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인지도 있는 이준석 의원이랑 갔다 오니까 뉴스에 나와갖고 본의 아니게 김한규 의원도 인지도 있죠?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준석 조정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더니 왜 다른 당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 오냐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 전당대회여서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 초청으로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날이 저희 우리나라 민주당의 전당대회였고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여서 우리나라 전당대회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정말 좀 뭔가 엔터테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되게 축제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TV를 틀어도 계속 전당대회 뉴스가 나오고 거의 시카고가 거의 도시 전역이 들썩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뭐 우리도 당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전 세계에서 4일 동안 그냥 미국 전역에서 4일 동안 휴가 내고 와서 그 동네에 있는 호텔들을 다 잡고 전당대회만이 아니라 낮에는 자기네들끼리 지지자 모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회들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의 전쟁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기준으로 자리 주면은 난리 날 텐데 미국은 이게 통하는 사회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돈을 안 내서 3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하셨는데 네. 가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 판세가 보이던가요? 아니 근데 저희 5명이 갔는데 저희끼리도 생각이 달랐어요? 달라서 저는 뭐 당시 분위기가 이제 해리스가 확 뜨고 또 특히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고 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여하튼 지지층 결심은 확실히 됐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 모토하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여서 약간 좀 느슨해졌던 게 이분들도 또 유색 후보자 유색 인종이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열정적인 걸 보면서 이거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구나.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나머지 그렇게 분들은 생각하고 누굴 전망하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일단 보수 정당 쪽에서 오신 분들은 해리스가 생각보다 매력이 없다. 예, 실제로 저희가 되게 가까이서 볼 일이 있었는데 전당대회 말고 바로 옆에 이 미러키라는 도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유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바로 이제 콘서트 같이 돼 있는데 바로 이 플로어에서 볼 수 있어서 가까이서 봤는데 약간 해리스 상당히 생각보다 왜소. 예, 왜소하죠. 키가 이제 150대 후반 정도 되고 해리스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160이 안 돼요. 트럼프처럼 거구인 사람과 이제 붙여놨을 때 어떻게 보일까? 정치선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부통령 후보가 상당히 이제 티몰스가 매력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 비해서 아직 그런 대중성이 해리스가 좀 부족해서 연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짜여진 이런 연설들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과 같이 대중과의 호흡이 중요한 데서는 아직은 이제 그런 장점은 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신의 아이콘 김영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기간에 저는 뭐 현역 의원이 아니라 초청은 못 받았고 제가 미국에 개인적으로 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정말 TV만 틀면 하루 종일 민주당 전당대회 뉴스를 하루 종일 보도를 하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당대회를 4일 하는구나. 저는 우리처럼 하루쯤 하는 줄 알고 국내에 있을 때는 뭐 그 보도를 잠깐 단신으로 보니까 몰랐는데 4일 내내 그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장점은 일단 나이가 들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시받았던 바이든이 빠지고 새 인물이 후보로 등장하면서 좀 활기를 띈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지켜보니까 민주당은 이 도와줄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버락 오바마 와서 찬조 연설하지 미셸 오바마도 또 못지않게 대중적 인기가 높지 또 오프라 윈프리. 뭐 그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 나와서 내가 아직 트럼프보다 젊다. 맞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내 맞습니다. 20년 전에 대통령하고 그만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화당은 도와줄 스타 플레이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타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대중적 인기가 높은 것도 아니고 대중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군이 단단하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선거 지형인 것은 맞는데 후보의 어떤 그 캐릭터나 커리어라는 측면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미국 대통령 뭐 그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중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대통령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전선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지도도 높고 적극적인 팬덤도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못지않게 엔타이 세력이 워낙 세고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래서 해리스 뭐 vs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대 반트럼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네. 그렇죠. 뭐 메모에 없어요? 명령이? 깨알같이 적어왔죠. 근데 이거 깨알같이 적은 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전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미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 정치하고 참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뭐 한미 동맹 관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프레임 전쟁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딱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해리스 쪽에서는 해리스는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 뭐야 트럼프는 뭐 범죄자, 거짓말쟁이, 범법자, 그것도 아주 중범죄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트럼프 같은 타입은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그 프레임을 좀 만들고 트럼프 쪽에서는 또 해리스뿐만 아니라 그 팀 월스 그 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죠. 굉장히 급진 좌파다. 저는 그분 좋더라고. 예, 굉장히 서민적이고. 저랑 갑이에요. 예, 서민적. 그래요? 갑장인데 그분 근데 굉장히 좀 연로해 보이던데 그래 보이시죠. 나이는 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똑같구나. 국힘은 검사 출신인 해리스가 이기길 원하는 거죠? 아니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거기도 보면은 국내 정치라는 요소가 있고 그 국제 정치, 외교 문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인데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그 미국의 공화당하고 이렇게 원래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가 오히려 동맹보다는 뭐 미국의 국익을 막 우선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뭐 주둔 비용을 확 올려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김정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좀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하고 이렇게 쇼하기 좋아하고 사진 찍기 좋아하고 하지만은 북한의 또 뭐 핵무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제한이나 대책이 없이 정상회담만 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벌어주고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죠. 아니 그건 알겠고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이기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해리스가 되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동맹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실. 해리스가 검사 되면.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해리스는 저는 검사라기보다는 어떤 부통령 또 여성 또 유색인종으로서의 그 뭐랄까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국 선거 같으면 선거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네. 선거 같으면 검사 출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당선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은 검사 해리스도 캘리포니아에서 다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선출직이고 그게 그래서. 다르고 알겠습니다. 예, 다르죠. 한국 그리고 얘기로 올게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 트럼프가 피격됐을 땐 트럼프 된다고 네.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또 불출마하면서 해리스가 지금 또 많이 떴잖아요. 60일 남았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스윙보트 지역은. 자, 답답한 우리 정치 얘기로 와서 검사 출신 여당 대표가 이번에 뭔가를 한 건 하신 거예요? 했다고 봐야죠. 성부수를 던진 거예요?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의료 그 대란, 음.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결국은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고 저는 그게 컸다고 봅니다. 여야 대표가 뚜렷한 뭐 구체적인 결과 없이 만나기만 했다 이런 세간의 평가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2026년에 의대 정원은 재고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동훈 그 대표의 그 의지와 아이디어가 저는 먹혔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정체 상태고 하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민심이 이겼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한 거예요? 물러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나오는 얘기도 결국은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발표가 됐고 한동훈 대표가 며칠 전에 그 용산의 사회수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당과 정부, 용산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용산이 양보하는 대신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양보한다고 바꿔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마 딜할 성격도 아니고요. 의료 이 대란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런 거는 너무나 심각해요. 특히 추석에 늘 우리 밥상머리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에 있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용산도 아마 이거는 필요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딜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상병 특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 설득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 거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도 법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협의는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사전 협의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왜 갑자기 그럼 불러선 거죠? 용산이? 용산이요. 지금 추석 의료 대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고요. 대통령 부정평가에서 최근에 1순위로 의료 대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입니다. 2월 22일 날 이런 사태가 첫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49주째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라는 전자의 한동훈 대표도 내후년 의대 정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은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내후년도 일단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했다는 수준이라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이나 마이크 앞에 서서 2,000명을 고소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었잖아요. 뭐 금년 봄만 해도. 그러다가 최근까지도 입장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물러서는 듯한 멘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워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누가 만들어냈냐.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뭐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원만하게 잘 풀린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아니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정도는 경질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거는 없다. 절대 뭐 어떤 경질이나 문책성 인사는 없다라는 것을 선을 확 거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아니 사고는 계속 치는데 매번 사고 칠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정부예요.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근본적인 태도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십니까? 책임 다짐은 뭐 나만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 대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더라도 이 연휴 끝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고요. 저는 그게 이제 추석 선물로 드리면 좋을 텐데. 아니요. 반가운 그러면은 소식을. 지금은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장차관은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 계시지만은 일단은 급한 불 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같은 대혼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우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대통령도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문제고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것도 총선 직전에 직접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대통령이 또 이런 모든 거를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조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무적으로 따끔하게 책임지게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걸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뭐 아니면 차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통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 대신 아니 잘못한 건 본인이지만 본인이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 대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최소한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장차관이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게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토론이 될 수가 없는데 저도 김용호 전 의원님 말씀처럼 뭐 추석은 넘기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는 뭔가 대통령실도 얻으려고 하면 내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본인들 표현을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의대 교수님들하고 의사분들을 응급실 의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힘들고 결국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레지던트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에 모집을 하고 적어도 12월부터 모집을 하고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또 1년이 공백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협상의 의지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다만 명분이 주어져야 이분들도 못 이기는 척 나올 텐데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분위기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누군가 뭐 최종적인 책임자는 뭐 고만 안 두실 테니까 장관 정도는 사퇴를 해야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참고로 사퇴를 시킬 수는 없고 김용호님 네. 참고로 네. 어떤 분이 네. 사이다가 왜 식혜가 됐을까요? 네. 저는 사이다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추석 이후 사퇴 저는 늘 사실 한번 지르시죠. 늘 좀 그 신중한 편이고 그다음에 정치나 이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협 또 그 전공의 쪽도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응급실을 정말 뺑뺑이 도는 기막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2026년 제로 베이스에서 의대 정원 생각한다고 하니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여해야 된다. 네. 여야정 의사 협의체에 쪽에서도 여야 의정. 여야 의정 예. 참여해야 된다. 예. 그래야죠. 참여해서 뭐 어떤 결론이 나든 협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이 협의 테이블을 만들려면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다.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협의를 시작해서 뭐 어차피 내년 입시 정원은 이미 어느 정도는 확정이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 지금 3,058명에서 지금 1,500명 이상을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뭐 500명 선이나 400명 선으로 이제 3,000명에서 한 4,500명 늘리는 선으로 2026년도 입학 정원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 왜 이 난리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뜬금없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지방 병원에 보내서 뭐 한다는 거 좀 저도 그런데 청와대 말고 용산의 비서관들, 대통령실 비서관들 저도 그런 데 있어봤습니다만 그건 조금 엉뚱하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보면 그게 뭐 대학병원 아니면 뭐 민간 병원 뭐 이런 큰 주요 병원에 대해서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전담 마크맨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무슨 보이부에서 감시조를 한 명씩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땜빵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군의관들을 병원에 응급실로 보내는 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군의관들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명령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군인 신분이에요. 예.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비상시에도 군의관들은 또 국가의 명령,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결국 의료 체계 어떤 붕괴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좋은 의지, 옳은 방향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정책도 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장병들은 의사 필요 없나요? 군의관은 없어도 되나요? 군대에는? 야 오늘 거시기한데요. 아니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료 개혁을 얘기하면서 의대 정원 그것도 무슨 지난 정부에서 뭐 300명, 400명 논의하다가 포기했는데 2,000명을 이른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지르고 밀어붙이는 걸 보고 아니 정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료 개혁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의대 정원에 그 고집을 부리는 거 보고 아니 이게 약간 이성적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지울 수가 잠깐만요. 없었어요. 예. 잠깐만요. 자 다른 이슈 좀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심의가 열렸는데 어제 열렸잖아요. 네. 예상된 결과가 나온 거죠?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검찰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불기소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절차 자체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대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자문기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기구에 제공하는 자료 자체를 검찰이 준비해서 냅니다.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자료들이 수심위에다가 제공됐는지 이런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하고 티격태격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취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시작할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겠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신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분은 최소한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절차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사안 설명은 그 수사팀 쪽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런 사안이 이렇고 이런저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론을 수사팀이 냈다라고 사안 설명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의 변호인이 출석해서 한 번 더 이제 다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인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청탁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최재형 목사 측은 아예 배제됐단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무혐의 결론을 1차로 냈던 수사팀과 그리고 당연히 무혐의를 바라는 영부인의 변호사 얘기를 듣고 내는 결론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의 숫자는 부족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그 위원들은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한 300~400명 중에 이제 추첨으로 15명이 이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들이고 이제 외부죠. 100% 외부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누가 봐도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 최재형 목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몰카 정말 공작이죠. 해가지고 미팅을 했고 디올백 그거를 선물했고 또 그 안에서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거 자체는 또 뭐 청탁금지법이나 무슨 뭐 알선수재 또 대가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거는 우리가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삼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어떤 뭐 제가 검사나 무슨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사안이 된 거죠. 그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함정에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그 디올백 받는 게 옳았느냐 그렇느냐 뭐 이런 문제였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다른 결론 나오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이게 기분 나쁘고 짜증 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법적인 거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남는 거는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국민 그 감정, 정서 추스리는 문제죠. 그런 문제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뭐 법적으로 무슨 뭐 그렇게 가기는 이미 저는 좀 이미 늦었고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국민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만 남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논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처음부터 법적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라는 의견에 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확정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다 뒤집혀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 그 소위 국정농단 사건 때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호적도 같이 안 되어 있는 박근혜, 최순실 그 관계에 있어서 최순실이 받은 게 경제적 공동체인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거하고 매한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그 어떠한 금품에 대해서도 직접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래갖고 대법원 확정까지 다 났는데 아니 이건 호적을 같이 하고 사실상 경제 공동체인 영부인이 받은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국가 공무원을 통해서 뭐 알아봐 줬단 말이죠. 이게 국립묘지 안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알아봐 주는 행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뚝 잘라서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앞서 확정됐던 대법원 판결은 다 뭐예요? 다 뒤집혀야죠. 저도 여기서 숟가락을 얹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 관련해서 이거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논리로 보면 사위가 더 가까운가?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두 분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느냐 아니면 반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은 하긴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대통령의 뭐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상에 있어서 뭐 직접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 과정상에 그 솔직히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뭐 법적으로 이거 자꾸 문제 삼거나 이거 그런 거는 저는 뭐 옳진 않다고 봅니다. 또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야당에서는 계속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사위 뭐 다혜 씨 이런 문제는 그거는 이 사안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복잡하고 그거는 대가성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국고 낭비 그다음에 또 그 자금 그 뭉칫돈으로 뭐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 또 그다음에 그 임금으로 지급한 게 뭐 2억 3천 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해외 거주비 이거는 복잡하고 그거는 경제 공동체죠. 예. 그 이거 이 디올백 이거는 이거를 뭐 경제 공동체까지 끌어들일 사안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부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당이 너무 그 지금 앞에 미국 갔다 오신 두 분이 너무 지금 이제 저 미국 안 아니, 간 제가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되고 부부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조국 네. 전 장관 임명됐을 때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수사했던 거로 보면 네. 어땠을까? 만약에 조국 대표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다.
그때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을까? 지금 같은 결론이 났을까요? 다르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알 수 없죠. 그거요. 예, 그건 알 수 없죠. 그쵸. 우리가 그걸 가정인데 뭐 어쨌든 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춰보면 예. 저 같은 뭐 제가 그런 건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안 돼요. 저는 뭐 솔직히.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함정이든 뭐 몰카 공작이든 그다음에 그 대화 내용 자체도 이렇게 부적절한 게 많았고 근데 예, 그런 이렇게 문제는 함정이라는 여전히 게- 있지만 함정이라는 게요. 청와대 영부인인데 함정이 됩니까? 경호실이 뭐 합니까? 다 뒤지고 다 보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서 함정이 파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는 나지만 안 되죠. 예, 화는 그걸 어떻게 나지만은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정은 맞죠. 이걸 어떻게 체크가 안 돼요? 다 체크되죠. 체크는 안 됐지만은 함정 자체는 함정이죠. 아니, 영상이 다 체크가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게 아니 통과돼요? 결과적으로 만나기는 네? 됐지만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더더군다나 그 여태까지 해온 행적 자체는 굉장히 의심살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런 사람 왜 만나요?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를 들고 한 거는 잘못 말려 들고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그럼 그 몰카 공작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을 해요? 아니죠. 네.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영부인을 만날 경우에는 다 경호원들이 체크를 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몰카가 있으면 다 체크가 됐겠죠. 근데 그 체크도 안 하고 만났다는 건 그만한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잖아요. 아무튼 그 지금의 관저나 무슨 용산 그 집무실이 아닌 이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입주하기 전이었죠, 사실. 입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것도 경호는 그래서-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 문제는 있어요. 그건 이제 경호상의 문제를 따지시면 되고, 그거는 경호상의 문제를 따지시면 되죠. 그걸 어떻게 그 김건희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까지 묻습니까? 당연히 거기도 가야지 그럼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인 큰 책임은 있지만은 그거는 경호상의 문제를 따질 수는 있지만은 그 몰카 공작 이거는 공작은 공작이에요. 예, 그걸 부인할 수는 아니 없습니다. 뭐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한 선물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누가 봐도 그날 만나면 이 선물을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거라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아니, 물론 그거를 부인하지 동영상을 않잖아요. 찍을 걸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공작이다. 아니 공작은 맞고 그 다음에 그걸 만나서 그렇게 디올백 받은 거를 잘못했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문제 자. 삼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 예. 뭐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알선 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쨌든 뭐 검찰의 수사 심의는 불기소를 권고했고요. 공고한 거죠. 뭐 구속력은 없는 결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가고 반드시 있는 거. 따르겠죠. 예. 자, 지난주인가요? 그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도 평가들을 받는데 우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제가 근거 요구를 좀 근거를 제시해 줄 것 요구해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독재 국가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전직 국방위원장님께서 네.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국기문란이 100% 맞죠. 국기문란이다. 예, 이게 무슨 계엄이라는 게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반창에 날짜 정하는 것처럼 그런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당의 대표가 그것도 완전히 그 여야 당 대표 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그것도 들려오는 뭐 얘기에 의하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다. 다른 민주당 다른 그 야권의 인사들이 그런 얘기해도 그런 얘기는 입에 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계엄을 한다, 준비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네, 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먼저 반격하시는 예, 예. 뭐 아니 뭐 공격부터 하실 것 같아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엄령설 뭐 내용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근거가 뭐냐? 그럼 뭐 누구 만나서 밥 먹었다 뭐 이 정도 근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음모론이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가만 따져보면 이 정부 대선 끝난 직후부터 따져보면 중요 결정 중에 제일 먼저 한 중요 결정이 대통령실 이전이에요.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기겠다. 깜짝 놀랐죠. 줄줄이 쭉 이어지더니 최근에 소위 의료 대란, 의대 정원 내년부터 2,000명 확대를 밀어붙여 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결정을 보면 이유가 뭐냐 잘 모르겠어요. 왜 의대 정원이 당장 2,000명이 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청와대는 절대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되고 용산으로 바로 옮겨갔어야 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도대체 주요 결정을 하는 근거가 뭐냐? 혹시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술적인 이유냐? 근데 그거 말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런 심각한 음모론이 먹혀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민주당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건 이 정부 탓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구체적인 근거는 언론에 나온 거 외에는 모릅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군대가 기무사가 계엄 관련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당내에서도 믿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쯤 지나서 실제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계엄이라는 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와 같은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 법을 공부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충분히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8년 전의 일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술적인 이게 되게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딱 들었는데 국민들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이 몰리게 되면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글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서 지금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엄중한 경고로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더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게 저희 내부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영호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의외로 별로 어떻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깨알같이 속았군요. 준비하신 게 계엄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죠. 자세가 알겠습니다. 아니죠. 삼색 정치 토크, 삼김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 의원, 김한교 의원, 김용남 정책회장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